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꺼낸 거는 간슬개 이제 5-3주차고요. 간슬개가 5-4주차인가 5주차까지 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파이널 시즌 6으로 넘어가는데 뭐 여러분들 받는 내용 구성물은 똑같아서 이게 뭐 시즌 5냐 6이냐가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비문학 세 지문 할 건데 일단 14페이지 가나 주제 통합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 좀 무난한 지문 2개 있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선생님이랑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자, 14페이지 봅시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지문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주제 통합이라고 하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는 뭐 수능이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패턴은 다 알죠? 재호야, 2개 다 읽고 풀어? 하나만 읽고 풀어? 그렇지? 하나 읽고 먼저 선지 점검하고 나머지로 할 때 조금 더 효율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 2등급 아이들은 지문을 날리는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지. 뭐 다 아실 거야. 내가 비문학 지문 하나 날리면 1, 2등급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에서 정답률이 월등히 좋으면 이제 3등급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 그때 뭐 이제 4, 5등급 아이들이 이제 3등급까지 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비문학 지문이 3개가 있을 거야. 보통 선생님이 이제 4, 5등급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지문 날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이 정도쯤 이제 시간이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한 지문을 날리는 게 아니라 반 지문을 날리라는 말을 해.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 반 지문 날리라는 말이 뭐겠니? 바로 주제 통합에서 두 지문은 풀고 끝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두 지문은 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 읽고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뭐 조금 한두 문제라도 풀 수 있겠지. 그 나머지 선지 몇 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뭐 해줘야 돼? 찍어야지. 그래서 보통 반지문을 날리라 반지문을 날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하나 날리라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실전에 가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사회문화 지문 나올 거고 뭐 큰 변수가 없다면 과학기술 지문 나올 건데 만약에 사회문화 지문에서 경제지문이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경제지문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니까 사회문화에서 경제지문이 나오면은 이거 2개를 정해진 시간 안에 깔끔하게 풀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 자체가 일단 과정 자체가 어려워. 이게 지문 난이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반지문 난리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언급만 해드린 거야. 당연히 아무리 통으로 찍더라도 어휘 문제는 찍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최근 추세가 이제 주제통합 같은 경우는 인문예술 철학 나오죠. 인문예술인데 이제 인문이 많이 나오고 예술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뭐 반대로 예술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리만 알아두세요. 철학 지문이 대부분인데 철학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자, 첫 번째 뭐가 나올까? 동양 철학 나오고 두 번째 서양 철학 나오고 그냥 철학 일반이라 그래서 좀 애매한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얘네 2개가 대부분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올해 수능에 철학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든가 삶의 가치관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딱 이 쓴 단어 자체부터 어때? 상당히 관념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지문을 읽을 때는 그 지문을 꼭 기억해.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것 자체부터 일단 출발이 잘못돼.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스피노자, 비트겐슈타인,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공자, 맹자 이런 아이들이란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이것들을 고찰하고 탐구한 연구의 결과의 일부분을 비문학 제문으로 주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적 세계를 5분에서 6분 만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냥 불가능한 일이지. 더 나아가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말은 표현이 그러하다는 뜻이고 내용이 그러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읽어도 이게 겉도라. 그 겉도는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이야.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돼.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이 용어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제 권성과 아이들은 예전에 내신으로 뭐 이기론 이런 거 꼭 권성과 아니더라도 읽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이란 무엇이냐, 기란 무엇이냐의 용어 정리가 나올 거야. 그지? 그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두 번째, 하나의 핵심으로 포인트화, 이제 뭐 명료화 시킨다 또는 포인트화 시킨다라고 말을 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좀 심플하게 압축 독해를 잡아주셔야 돼.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보니까 그 표현이나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제시가 될까? 추상적 제시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겉도는 느낌이 들 거고요. 비유적일 거야. 하지만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추상적이진 않거든.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추상적이어야 해. 그럼 뭐가 발생할까? 논란이 발생해. 이건 큰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 지문일수록 내용은 이러하나 선지의 구성은 좀 팩트화 시켜서 임팩트 있게 핵심적 키워드로 깔끔하게 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베베베 꼬여버리면 선택지가 같이 꼬여. 그래서 압축적인 독해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줄여서 읽으라는 말이야. 전체를 따내지 말고 줄여서 읽어라. 과학기술이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줄여서 읽는 게 좀 한계가 있어. 하지만 철학지문은 반드시 줄여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지문은 이제 이게 예술 지문인데, 예술 아닌 예술 같은 예술 지문인데, 인문 지문이 나오든가 또는 예술 지문이 나오겠죠. 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에 나오는 게 일단은 무난한 난이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올해 수능에 예술 지문 나오라고. 훨씬 쉬워요. 무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 사조가 나올 수가 있어. 예술 사조가 뭐겠어? 뭐 14세기는 어떻게 있고 15세기는 어떻게 있고 뭐 르네상스 문화에서 뭐 비잔틴 문화로 넘어올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특정 이걸 갈래라고 해야 될지 장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음악이나 주로 건축이나 주로 회화를 제시할 거고요. 이것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뭐 비잔틴 문화의 특징,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뭐 바로크 시대의 뭐 음악적 특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안 나오는 게 오늘 읽는 게 좀 이런 느낌인데 아까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예술 아닌 예술 같은 예술 문학이라고, 예술 지문이라고. 예술 철학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아무래도 얘도 예술 철학이기 때문에 용어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랑은 달라. 그래도 읽을만해. 어렵지 않고요. 뭐 용어 정리도 깔끔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자 쉽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쉽습니다. 단 하나. 얘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지 이렇게 넘겨보잖아. 시험지 넘겨보는데 갑자기 무슨 뭐 오선지 그려져 있고 콩나물대가 그려져 있다. 이거 좆된 거야. 어이 씨발 하고 딱 넘겨. 넘겼는데 갑자기 경제 그래프가 나와. 나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과학지문 딱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양자역학에 딱. 그 이제 뭐 하면 돼? 나와. 그냥 그거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소주 한잔 하자.
저기 벽산한성 812동 502호. 우리 집 와. 미리 이렇게 술상 만들어 놓을 테니까 소주 한잔 하자. 망한다. 진짜 망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뭘 찍어 이씨. 그냥 내가 정답 잡아낼 수 있는 나머지 영역에 온만과 정성을 다해야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뭐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시험 문항이 구성됐을 때 우리만 힘들겠어? 전국에 48만 명이 다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아 이거 비문학 난이도가 지금 점프업이 되어 있으니 내가 문학이나 선택해서 확실하게 이거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잡아주는 거지. 거기 밀려가지고 겁먹고 쫄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큰 윤곽을 잡아드렸고요. 오늘 읽는 것은 좀 요쪽일 거야.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이 가능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어지간하면 과학기술 지문을 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뭐 굳이 따지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어차피 얘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전문적 지식으로 가고 또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뭐 지문 내용을 그대로 다 정리하고 막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독해적인 요소보다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라든가 아니 인문예술이라든가 사회문화 쪽을 중심으로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문 되게 이 5-3차가 이제 과학지문 좀 까다로워 당연히. 아 참고로 여러분들 수능은 얘보다 쉬워요. 무조건 얘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공 감안하시고 그래서 나머지에서 오늘 수업 구성을 뭘 해볼까 하다 보니까 다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쉬울 거야. 어렵지 않고요. 그나마 이게 좀 까다로운데 같이 읽을 거고 문학도 이제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내가 이렇게 고르잖아. 그놈의 장기전은 씨부랄 간슬개가 너무 또 나와! 그렇지. 너 진짜 수능에 나오나? 심지어 장기전이 2번 수록돼 있어. 이 5-3차에. 뭐 안지 이놈의 장기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끝날 것 같다? 상당히 일찍 끝날 것 같다. 올해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은 오늘 드라마 뭐 하니? 수목 드라마 뭐 있냐? 내 드라마를 안 봐서. 9시 야 이 새끼야 수목 드라마는 10시야 10시. 아 동그랑땡 먹으려고 롯데마트 11시까지 하니까 10시에 끝나고 사가도 돼. 괜찮아. 화면이 자 봅시다. 1문단에서 뭐 찾아? 화재. 뭐 제재나 화재나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집중. 폭풍 후. 얘기다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별 문장 아니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키워드는 요 정도죠.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옴표 묶었죠? 순고 체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죠? 1문단의 따옴표는 뭐 무조건 중요하다는 건 알죠? 자, 계속 읽고 순고 체험이라는 것을 뒤에서 이제 뭐해? 여기까지 이렇게 뭐 해줬어? 설명을 해줬지.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다? 보편 개념, 이건 필기하지 마. 개념의는 이제 보통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편 개념어라는 것이 있고요. 필기하지 마. 선생님은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라서. 특수 개념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편 개념어는 부연소수를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이온, 뭐 음이온 이런 거 있잖아. 양이온이란, 음이온이란, 뭐 이온이란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보편 개념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뭐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근데 특히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 학자가 만들어내는 그 사람만의 이론, 예를 들자면은 플라톤의 뭐 이데아라든가 그런 게 특수 개념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어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뭐라 그래? 특수 개념어라고 하는 거야. 특수 개념, 자, 보편 개념어는 그냥 되게 쉬운 개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거 없고요. 이런 특수 개념어 같은 경우는 주로 따옴표를 묶든가 지금 칠판에 잠깐 체크한 것처럼 뒤에 뭘 해줘? 설명을 해줘. 그죠? 선생님은 이제 내 강의에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주냐면은 선생님이 특수 개념어라고 해줍니다. 아주 중요하다. 특히 1문단에서 그런 특수 개념을 던졌다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지문 전체가 시작된다는 뜻이야. 지문의 뿌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읽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조금
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템포를 줄여서 읽어야 돼.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과 조금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그 특징적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속도감이 없어요. 등속주행을 하든가 과속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읽든가 아니면 그냥 맹하니 읽기만 해. 비문학을 조금 잡아내는 아이들은 요게 좀 변속을 해. 좀 천천히 읽다가 좀 후두둑 읽다가 요 변속이 가능해야 돼. 이 변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서 소설에서 좀 효과가 생깁니다. 항상 기억을 해. 비문학은 좀 변속을 하면서 읽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속도를 좀 줄여야겠죠. 순고 체험은 조화와 질서, 절제와 균형 등에 의해 주어지는 미적 체험으로서의 고전적인 미적 체험으로서의 교화는 무엇 것이다? 다른 것으로 이 말은 함정 정보라는 거죠. 비교 정보인과 동시에 함정 정보라는 뜻이지. 이 말 때문에 그래.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뭘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센스야. 결국엔 비문학은 대가리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얼마나 민감하게 센스를 발휘하느냐의 차이야. 이 지문은 뭐만 단순하게 설명해 볼까? 뭐만 설명해 주면 돼? 순고 체험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순고 체험일 거야. 그죠? 여기까지. 이게 순고 체험이죠. 그럼 지문을 좀 심플하게 쓰면 어차피 이제 수능 비문학 지문은 글자 수 제한도 있어요. 뭐 1700자에서 1800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글자 수 제한도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작문을 하실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왜 부연적 비교를 구성했을까? 저 단어를 내가 사용하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얼만큼 반응하느냐의 문제야. 이럴 경우에는 함정 정속 주행을 하고 무작정 읽으면 이 단어들이 너무 눈에 들어와 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전부 다 어떤 키워드가 된 거야? X 키워드가 된 거지. 저런 거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순고 체험의 키워드는 장엄, 병이, 압도, 고통, 환희와 같은 느낌에 의해 키워드는 얘지 뭐. 정신이 숭고하다. 그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칸트에 따르면 칸트가 나왔고요. 일상적 상상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크기 압도된 수학적 숭고가 있는 반면 이건 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 일문단이 어떻게 지금 정보가 흘러가는지 봅시다. 순고 체험을 설명해 줬고요. 여기에 뭐 정신고양 하나만 쓸게요. 그냥 정신고양 어쩌고저쩌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비교가 되어 있어요? 고전의 미적 체험과 비교가 되어 있지. 순고 체험, 미적 체험. 체험을 기준으로 둘로 나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순고 체험을 뭐 한 거야? 분류를 한 거야. 칸트가. 분류를 했을 때 수학적 순고라는 게 있고요. 따옴표 묶여 있습니다. 역학적 순고라는 게 있죠. 그럼 자, 출제자의 스타일을 봅시다. 얘 따옴표 묶어놨지. 내겠다는 거야. 얘랑 뭐 했어? 굳이 비교했지. 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했어? 분류했지. 근데 분류했는데 단순 분류가 아니라 뭐 묶어놨어? 따옴표 묶어놨지. 이거 내겠다는 거야. 그럼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줘야 돼? 수학과 역학이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줘야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도식 독해, 뭐 네모 동그라미를 그리시든가 아니면은 사이드로 잡아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나올 거야 이제 저게. 됐니? 그래서 압축 독해라는 게 이런 느낌이야. 일단 골격을 잡아주셔야 돼. 건축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기둥 설계도를 잘 그려놔야 나머지를 붙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다음 이 문단을 가면은 칸트의 순고론인데 밑줄이 그려져 있죠? 이럴 경우에 뭐 한번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 사실은 지문 한번 쓱 선택지 한번 쓱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6번 문제 같은 경우 칸트 순고론 네모 쳐져 있는데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쓱 한번 선택지를 봐주는 게 좋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거 읽고 6번 문제 풀진 않을 거야. 선택지가 약간 좀 추론이야.
좀 아쉬워, 문제 선택지 자체가. 근데 쓱 한번 봐주는 게 좋아. 칸트의 순고론에 따르면 순고의 요체는, 그러니까 어휘입니다. 동그랑땡? 요체가 뭐야? 핵심. 동그랑땡의 핵심은 뭐야? 고기지. 그러면은 동그랑땡의 요체는 뭐다? 고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쏙쏙 되지 그냥. 재현 중심의 미학에서 추구해왔던, 자, 지문을 읽을 때는 좀 누적되는 맛이 있어야겠죠. 화면을 올렸지만 1문단에서 조와 이런 거 다 X 그렸었잖아 우리가. 그치? 좀 정보가 누적되어야죠. 재현 중심의 미학에서 추구해왔다 보면 재현도 X라는 뜻이 돼버리겠지. 됐니? 무형식이라는 말이야. 형식이 없대요. 근데 요것도 그냥 따옴표 묶었죠? 아까랑 동일한 설명. 개념 설명을 뒤에서 해준 거예요. 무형식이다. 시공에 한계가 없다. 그죠? 상상력과 이성의 갈등을 유발한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인하다가 뭐야? 출발점을 두다 원인을 만들어내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공의 한계가 있대 없대? 없대. 그래서 우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 개념어 무형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무형식이 순고 체험의 고기 역할을 하니까. 그죠? 시공의 한계가 없으므로 우리를 통일된 감각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서 상상력과 뭔 개소리인지 몰라. 상상력과 무엇의? 이성의 갈등이 유발된대. 상상력은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포착과 총괄을 뭔 소리야? 몰라. 상상력은 뭐랑 뭐가 있대? 포착과 총괄이 있대. 그럼 포착과 총괄에서 뭐가 나온대? 상상력이 나온대. 그러나 앞뒤가 반대겠죠? 거대할 경우 요 문장을 센스가 있게 읽으면 어쩌고 저쩌고 할 경우로 거대할 경우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시공의 한계가 벗어난다는 뜻이 돼버려. 그지?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 주셔야지. 무엇에 실패한다? 총괄에 실패한다. if 거대 실패.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이야? 몰라! 이어 역진을 통해 해보려고 하지만 못한대. 무슨 말이야? 몰라! 역진을 뭐 해본대? 시도해본대. 여전히 뭐 한대? 봐봐. 무한하면 다시 상상력은 포착과 총괄로 만들어지는데 무한하면 뭐가 안 된대? 정보 연결 고리를 잘 따라와야지. 총괄이 안 된대. 이거 두 개로 가서 상상력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되지. 그래서 대안책으로 뭘 도전해봐. 그게 뭔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은 시공의 한계가 없고 너무나 거대한다 하면은 결국은 뭐가 좆돼 버리는 기야? 상상력이 빠그라지는 기야. 그치?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상상력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로 인해 불쾌하대. 그때 두둥탁 뭐가 나와? 이성이 나타나서 의연하게 받아들일 때 뭘 경험한대? 순고를 경험한대. 이 상상력이 아웃될 때 이성을 뭐 한대? 등장한대. 그래서 뭐 한대? 수용을 한대. 그러고 나서 뭘 만들어낸대? 숭고함을 느낀대. 뭔 소린지 알겠니?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비문학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야? 정말 대부분 이래. 쭉 읽다가 허허. 그런데 잘 들어봐. 안 읽어? 읽어! 계속 읽어! 허허허. 그러면서 왜 눈물이 핑 돌아? 이러려고 씨발 3년을 다녔나. 아니 그걸 뭘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좋죠.
자, 냉정해져 보자.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를 못하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게 문제라고. 이해가 안 되면 넘겨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 순서가 잘못됐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읽는데 이해가 수반되는 거야. 이해를 앞에다 놓고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면 딱 저런 상황이 벌어져.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나의 동기부여가 사라지지. 그럼 못 읽게 되는 거야. 항상 기억을 해.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고 읽는 거야. 이해는 부수적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내면서 문제를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억지로라도 읽을 수가 있게 돼.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런 점에서 승고는 불쾌히 쾌를 유발한다. 왜? 얘가 뭐였어 아까? 얘가 불쾌였지. 그런데 쭉쭉쭉 해가지고 승고라는 뭘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 이것조차도 안 되면 옆에다가 그냥 불쾌히 쾌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불쾌히 쾌. 따옴표 묶여 있으니까. 이렇듯 이런 연결 언제 쓰여? 요약 정리할 때 쓰이겠죠. 미의 대상은 인간의 어쩌고 저쩌고 한 목적성을 띠지만 봐봐. 이게 집중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여기에서 뭐 했었니? 비교했었죠. 그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어? 미적 체험과 승고 체험을 비교했지. 그지? 기억해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은 미의 대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미적 체험이 되는 거야. 승고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승고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 대상은 한목적성이지만 승고는 뭐야? 반목적성이다.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뭘까? 반목적성이겠지. 지문의 출발선이 이 단어잖아. 이 정도도 인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글자 읽는 거야. 동현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됐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가 돼? 반이냐 비냐? 반 목적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정보가 좀 누적되는 맛이 있어야겠죠. 자 보세요. 1문단에 보시면은 고전적인 미적 체험에서는 조화와 질서, 절제와 균형인데 이거는 승고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지. 조화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화, 균형미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파괴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 내려와 보면은 여기 조화라는 말이 나오지.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보가 어느 정도 키워드가 누적이 되면 승고 체험과 관련한 선택지에서 조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의심을 해야 돼. 우리는 이해하려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사용하는 정보의 핵심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야. 정리하려고 읽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인공물을 구현하는 것이 인공물 X가 되겠죠. 그럼에도 오늘날 영화는 영화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최초의 영화인 뭐 이런 족같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두동탁. 이거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저렇게 읽고 넘어가. 잘하는 애들은 뭐 생각하게? 칠판 기준으로. 1문단 생각해. 그 차이야, 그 차이. 그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지적 능력 비문학은 내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너가 그 지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적 차이의 문제야. 수학적 승고하면은 봐봐. 선생님은 지금 화면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은 수학적 승고 읽는 순간 저 정도는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지. 시선을 위로 올리는데 0점 몇 초밖에 안 걸릴 거야. 그럼 시선을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거대한 크기에 압도된다라는 걸 한번 잡고 다시 내려와야지. 그러면 잘 봐.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관객들이 뭐 했대? 혼비백산했는데 그게 무슨 승고라고 되어 있어? 수학적 승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저 영화에서 열차가 존만한 걸 레고만하게 나왔겠니? 졸라 크게 나왔겠니? 졸라 크게 나왔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 실제로 좀 이따 선택지가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거라고. 알겠니?
그 차이밖에 없어. 내가 0. 몇 초 만에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느냐 그냥 읽느냐의 그 차이야.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새로운 단어 몽타주나 클로즈업이 나왔고요. 얘네들도 승고의 체험을 자극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열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화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승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클로즈업이라든가 또 뭐였니? 몽타주 스펠링을 모르니까 M. 예를 들어 이그젠플이니까 이거 이야기했죠. 얘가 제시 정보가 되는 거고요. 얘가 재진술 정보가 되는 거지. 몇 번 쓰게 된 거야 그러면? 왜? 출제될 거니까. 그러면은 익스트림 롱숏이라는 게 뭐야? 이걸 아는 고등학교 학생이 어디 있어? 뭐 저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닐 바에야 익스트림 롱숏이라는 영화적 기법의 특수 용어를 아는 학생들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럼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는 저 뒤에 뭘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 안 해? 몽타주나 클로즈업은 좀 우리가 보통 알지만 그래도 설명을 안 해. 그러면은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내용의 중심에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의 중심에 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몽타주, 클로즈업, 익스트림 롱숏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쟤네들이 어디에 붙어있는 단어다? 순고에 붙어있는 단어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봐봐. 집중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수학적 순고 읽은 다음에 확인하라 그랬지. 똑같은 논리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냐면 여기를 확인했으면 거대함, 압도라는 단어를 확인하고 읽어 내려왔겠지. 그게 집중도의 차이야. 잘 따라와. 수학적 순고하고 위에 딱 확인하니까 뭐가 보였어? 거대함, 압도가 보였지. 쭉 읽는데 요 단어에서 이미 의심이 되는 거야. 요게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은 이 그 밖에 이 뒷내용도 수학적 순고 얘기했니? 딴 얘기 하겠니? 딴 얘기 할 거라고. 근데 쭉 읽어보니까 거대 압도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보여? 여기 다시 1문단 올라가 봐. 얘는 뭐가 돼? 미미는. 미미? 역학적 순고가 돼. 아, 그러면은 여기 수학적 순고 이야기했으면 여기는 무슨 순고구나.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정리하자. 수학적 순고 뒤에 그 밖에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몽타주, 클로즈업, 익스트림 롱숏은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구나. 역학적 순고로 붙여야겠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읽는 거야.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요거 안에서 비문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냥 읽으니까. 물론 이제 센스가 있고 대가리가 좋은 새끼들은 도도도도 해가지고 조조조조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읽으면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누구나 국어 등급은 한 등급씩은 다 올라요. 요맘때부터 마인드만 잡고 훈련만 해도요. 등급은 다 오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지식으로 승부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고민해봐. 자, 그 다음에 영화관의 특성도 좀 영향이 있대요. 그죠? 너희들 읽어봅시다. 그럼 정리.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세요. 자, 1문단부터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순고체험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굳이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어야 되고 분류해놓고 있는데 그냥 분류만 여러분들 참고로 분류한 정보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100%. 분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따옴표를 묶었다라는 것은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단어니까 최소한 요 정도 1문단에서 요 정도까지 키워드는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2문단 가니까 칸트의 순고론이 나오고 6번 문제가 있는데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니까. 이거는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아주 극단적인 강의인데 6번 문제 봅시다.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줄 거봐. 1번 선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좀 줄 거봐. 이성에 의해서만 2번 선지. 인식 능력과 조화. 줄 그대로 따라거. 3번 조화와 균형미의 근거. 4번 반목적성. 하나 더 근다면 상상력의 한계. 5번 상상력과 이성의 갈등.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찍어봐. 여기에 가장 근사치 단어 잘 붙어있는 거 찾으면 돼. 몇 번일까? 4번이겠지. 헷갈리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헷갈릴 건데
5번은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면 안 되죠. 한계가 없음을 인식해서 좆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은 가장 근사치 선택지를 풀 수가 있어. 뭘 보여드린 거야?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어디에도 써먹는 거게. 양론에도 써먹는 거야. 니네 여기 양론 하시는 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니네 양론 지문 생각보다 다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우리는 멋있게 풀어도 2점이고요. 야매로 풀어도 2점이고요. 찍어서 맞춰도 2점이야. 제일 개이득인 애는 누구야? 찍어서 맞추는 애야. 그걸 뭘 정법으로 읽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파악해서 깔끔하게 푼다. 4등급이 제일 멍청한 짓을 하는 경우가 뭐야? 미안한 얘기지만 1등급 코스프레 하는 애들 있어. 그러지 마. 맞추면 되잖아 그냥.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뭐 해줘야 돼? 문제 한번 쑥 한번 잡아주고 나머지 또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좀 읽을게요. 자, 지문 나로 가봅시다. 영화 이론가이자 감독인 앱스탱은 1문단의 사람 이름은 언제나 좀 눈여겨봐야겠죠. 우리 스탱이가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처럼 포토제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일단 모르겠다. 나는 스탱이와 포토제니야. 그럼 당연히 특성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뒤에 뭐 해주겠어? 우리 제니 제니? 아파트 부른 애가 제니인가? 아까 로제인가? 제니는 뭐 불렀어? 아, 제니가 부른 노래가 제니야? 아, 진짜야? 아, 내가 알고 있는 아이돌은 르세라핌, 안타까운 유진스. 걔네들이 그 검정분홍 블랙핑크지. 근데 그 블랙핑크가 무슨 의미성이 있는 거니? 아무도 몰라. 아, 나 제니 좋아했는데. 아, TV 안 나오잖아. 나와?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뭐하고 지내는지. 아, 내가 제니한테 연락하라고? 자, 봅시다. 앱스탱, 포토제니, 사진과 영혼의 합성으로 하는데 따옴표를 좀 묶어놨네요. 이거 솔직히 저거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어. 영화 속 대상이 무엇이든 대상은 큰 의미가 없나 보죠. 그로부터 표출되는 어떠한 생명력과 같은 거 키워드 뭐겠니? 그렇지. 앱스탱은 포토제니를 이야기할 건데 생명력이야. 그죠? 뭐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보며 생명력이 느껴지나 봐요. 회화의 본질이 단순한 기록 어쩌고 저쩌고 것임을 내포한다. 순간적 우연성인가 봐. 그럼 포토제니에 붙어있는 키워드는 3개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생명력, 순간성, 우연성. 그게 무슨 내용인데?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 해놨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최소한 이 3개 단어는 없다. 저거라도 놔야겠다. 포토제니, 생명력, 순간성, 우연성은 저거라도 놔야겠다. 아니면은 컴사로 진하게 체크라도 해놔야겠다. 아니면 내가 강하게 기억이라도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잡아야지. 그러한 어떤 그 변속적 주행 없이 그냥 읽고 있으면 어떡해? 자, 여기 클로즈업 나왔네. 여기서 의심 좀 잘 읽는 애들은 요 단어 아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정도는 우리가 뭔지 알 거고요. 그죠? 당연히 클로즈업이나 슬로우 모션은 일상과는 좀 다른 화면에 편집이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스산하고 신비로운 어쩌고 저쩌고 뭐 미주가리 삐뼈밥 몰라! 생명력 또 나왔어. 아싸, 나 이것만 기억할 거야. 그러면 굳이 얹어준다면 클로즈업이나 슬로우 모션, 생명력 잡아주면 되겠지. 심플하게 읽으라고. 미안하지만 1, 2등급은 내가 이렇게 강의 안 해도 1, 2등급 애들은 좀 더 읽어.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 학원이 1, 2등급만 놓고 하는 무슨 뭐 스카이반 이런 게 아니잖아. 나름대로 우리도 스카이반이지. 뒤에 있는 철자가 다를 뿐이지. S 어디야? 아니지. 읽어봐. 성결대. S대잖아. 성결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알아? 안양에. 성결대 나왔어. 대학 어디 나왔어? 뭐라 그러면 돼? 성대요. 내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 K. 여기 2개가 있어요. 국민대라든가
이제 저기 부산에 가면 이제 고신대 있는데 고신대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고신대 나오면 어디 나온 거야? 고대 나온 거지. 대신에 고신대는 그게 좀 신학교라서 종교 귀의를 좀 고민하셔야 돼. Y는 저 의정부 쪽에가 동두천 쪽에 연성대학교 있습니다. 대학 어디 나왔어? 연대 나왔지. 우리도 스카이반이야. 아이씨 영상 찍고 있는데. 어쩌고 한 소리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자, 앱스탱에 따르면 키워드 뭐 나왔어? 그러면 운동성, 인격성, 운동성은 움직이는 거고 인격성은 뭐 우리 문학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 의인화. 그럼 키워드 따봐. 생명력, 순간, 우영,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 운동, 인격 이 정도 단어를 못 딴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성 설명해 주는데 움직이니까 달라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대? 인격성이 만들어진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키워드는 딸 수 있죠. 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적어볼게요. 뭐가 있었어 일단은? 포토제니가 있네. 그지? 스펠링은 몰라요. 이거 멋있게 강의하려고 스펠링을 보고 했는데 들어오면서 까먹었어. 포토제니. 자, 생명력이 있었고요. 어떤 키워드가 있었어? 순간, 우연, 그 다음에 뭐 클로즈업이라든가 슬로우 모션이 있네. CU?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운동성, 인격성 정도의 키워드를 잡아줄 수 있겠지. 뭔지 모른다니까? 이해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앱스탱 아저씨, 우리 스탱이 또 나왔고요. 비인간적인 눈에서 찾았대. 봐봐. 포토제니 표출이 무언 이유? 가능한 이유니까 비인간적 눈이라는 요 개념적 키워드는 설명을 해줘야겠지.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대. 됐니? 그 다음에 카메라 나왔고요. 서술어 보세요. 있다는 것이다야. 그 다음에 지금 영화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영화에서 무엇이? 카메라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건데? 눈의 기능을 하는 건데 인간의 눈은 당연히 아니니까 이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 앞뒤 문장이. 그러면은 비인간적인 눈이라는 말은 이꼴 카메라가 어떻게 하는 거? 익숙 X를 보여준다는 말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적혀 있잖아. 특히 언제 쓰여? 강조. 얼굴 건드릴 때 졸라 숭고해진대. 클로즈업. 극단적 클로즈업 확대하는 거 알죠? 일상적, 봐봐. 이 문장을 잘 봐. 일상적 지각을 뭐 시킨대? 집중. 일상적 지각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찾아봐야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상력에서 이 문장은 어디에도 있었니 아까? 여기에 있었죠. 이해됐니? 오케이. 근데 아까 글을 가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키워드는 지문의 핵심이 뭐가 왔었니? 순고가 왔었지. 그러니까 카메라 클로즈업 같은 것도 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니? 순고로 가겠죠. 경이로운. 1문단에 보면 여기 뭐 경이 이런 단어가 있었단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문 독해인데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좀 이따 나와서. 요런 문장도 이제 습관인데 칠판을 좀 안 지우고 쓰려니까 힘든데 저런 문장들은 이제 평소에 습관이 좀 잘 되어 있으면 보이고 아니면 잘 안 보여. A는 B가 아니라 또는 B라기보다 C다. 그러면은 도식적으로 그리면 A는 X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많이 건드리는 문장 구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얼굴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뭐다? 얼굴. 그자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저거 시험 문제는 선택지 똑같이 내요 그냥. 좀 이따 한번 보게 되실 거야. 나아가 클로즈업 계속 이야기하면서
감정 표출 어쩌고 저쩌고, 아까 슬로우 모션 있었는데 그거 역시 어쩌고 저쩌고. 그냥 키워드 몇 개 따서 간단하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가봅시다. 뭐 언제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가 나왔어? 지금 다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은 변속적 독해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좋겠지. 그죠? 순고체험은 1문단에서 글 가에서 순고체험 이야기했고 글 나에서는 에스탱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순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비교를 하려나 봐. 순고체험은 새로운 조화나 쾌로 나아가는 것은 이 조화라는 단어가 아까 글 가에서는 X였는데 여기에서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센스 있게 보이냐 안 보이냐야.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포토제니와는 무슨 면이 있다? 그럼 포토제니는 새로운 조화나 쾌로 나간다 안 나간다?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교 구문은 언제나 출제된다. 특히 다만이라는 연결어까지 있어. 한 걸음 더 모든 문단의 첫 문장은 언제나 출제된다 그랬죠. 이 문장 좀 있다가 분명히 출제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에 포토제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앱스탱은 화이팅. 이거 의의죠. 마지막 문단의 의의는 출제된다 안 된다? 출제된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다운표까지 묶었죠. 그럼 내가 마지막 문단에서 집중해야 되겠다. 선택지 최소한 2개는 나올 거다. 순고체험 포토제니 비교한 이 문장 나오든가 반철학 키워드 나오든가.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중요도를 따지고 출제를 예감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거야. 이해를 하려고 읽는 게 아니야. 알겠니?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5, 6 이렇게 글 가일고 풀어야 되는데 독해 방향을 잡으려고 선생님이 다 읽었고요. 아까 6번 문제는 4번 풀었죠? 어휘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되는데 좀 그냥 읽느라고. 자, 5, 7, 8, 9, 10 5문제를 풀 건데 7번 문제는 반드시 푸세요. 이게 예전에 수능에 자주 사용되던 문항 유형이다가 최근에 빠졌는데 좀 오랜만에 나도 봤어. 이 7번 유형 같은 경우는 풀이의 원리가 있어. 이 사고의 순서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강조해서 풀 거니까 7번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한 6, 7분 드릴게요. 시작.
문제는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볼게. 답만 좀 맞추는 식으로 해볼 겁니다. 원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글 가를 읽고 1, 2, 5번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 알죠? 자, 봅시다. 답 1번. 숭고론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영화라는 단어 나왔는데 포인트는 여기죠. 숭고론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니? 영화의 숭고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해 준 거지 숭고 때문에 영화를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탄생에 미쳤다라는 말이 잘못되었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키워드로 풀어드릴 거야. 뭐 선택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좀 잘 볼게요.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이 발문을 기억하세요. 지문의 입장이가 어떤 A의 입장에서 나머지 한쪽을 뭐 하래?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야. 1. 일치성 심화 문항이다. 그래서 풀이 과정, 이제 뭐 국어에서는 이제 풀이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접근 과정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기는 하는데, 풀이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속 주행을 잘해야 돼. 이 문제는 천천히 풀어야 돼. 반대로 시간 없다. 버리세요. 어차피 급하게 풀어봐야 아주 버리진 못하실 겁니다. 읽다가 빨리 좀 찍듯이 풀게 될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일단 우리가 배웠던 그 기본적인 접근은 유지를 하셔야죠.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어디랑 붙여봐야 돼.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으로 뭐 해줘야 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은 현실을 그대로 담는 데에 있다.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뭐 나머지 좀 읽어봐. 그 지문이랑 어차피 잘 안 붙어. 그때 선생님이 선택지 1번만 해볼게요. 잘 따라봐. 보기가 요 누구누구의 입장에서가 되게 중요해. 누구를 비판할 거야? 앱스탱을 비판할 거야. 1번 요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일치성 심화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1번 선지 보세요. 앱스탱은 현실의 우연한 것들을 그대로 영화에 담을 때 관객이 수동적 태도에 머물게 된다는 점을 뭐 했다? 간과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은 1번 선택지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S탱은 A를 뭐 했다? 간과했다는 무슨 뜻이야? 무시했다. 이해됐니? 이 말은 이 꼴. 야, S탱은 A를 무시했다고 비판한 거지. 그러면은 보기는 A가 뭐하다? 중요하다는 뜻이야. 됐니? 그러면은 현실의 우연한 것들을 그대로 영화에 담을 때 관객이 어떤 태도? 수동적 태도라는 말이지.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 보기에 있어야 돼. 이걸 압축적으로 줄이면 우연을 보여주면 뭐가 된다? 수동이 된다. 근데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요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봐. 됐니? 우연이랄 때 수동인데 얘는 우연하게 할 때 뭔데? 관객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수동이야 능동이야? 내가 다양하게 해석하는 건 이건 능동을 말하는 거잖아. 이 정도 어휘는 알죠? 그러면은 보기는 A가 중요하다. 돼 안 돼? 안 돼. 얘는 답이 안 돼. 이거 두 번씩 자꾸 생각해야 돼.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풀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리는 알아야지.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찍으셔야 돼. 한 번 더 해볼게. 2번 선지 해볼게요. 똑같은 논리야.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논리가 다 똑같아. 2번 선지를 보세요. 앱스탱은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적 사유를 기존의 틀에서 가두는 반철학이라고 뭐하고 있다? 오인하고 있다. 그러면 앱스탱은 이것이라고 뭐하고 있다? 오인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앱스탱은 A라고 착각하고 있다. 됐니? 다시 말하면은 요 문장이 어디에 나와야 돼? 이게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야? 지문에 앱스탱은 A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러면 그 부분의 키워드가 뭐야? 재현이지. 앱스탱이 재현한다는 말 한 적 있니? 없지. 앱스탱은 재현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틀렸어. 잘 봐. 어떻게 풀었어? 일치성 심화라는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일치성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 부분의 핵심 단어를 찾으면 돼. 그럼 되게 쉬워져. 자, 3번 선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앱스탱이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점으로 보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에 나와야 돼? 지문에 나와야 되는데 앱스탱 생명력 정도는 우리가 뭐 아까 좀 익숙한 키워드였던 거야. 그 다음에 카메라의 본질이 봐봐. 카메라의 본질이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담는 데 있음을 요거 A라고 할 거야. A를 뭐 하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은 3번 선지 앞부분은 노란색 부분은 맞아. 그럼 뒷부분을 보면은 압축적으로 읽는 거야. 앱스탱은 무엇을? A를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문장을 다시 써볼까? 앱스탱은 나 A라는 뜻이지. A가 싫은 거야. 그럼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야?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이거 싫어했니? 적어라 그랬니? 적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카메라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비인간적인 눈이라고 했지. 앱스탱은 not A라고 말한 적이 없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만 알면은 접근이 일치성으로서 상당히 쉽게 풀리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출제의 원리를 모르면 생각이 뱅뱅뱅뱅 겉돌아. 자, 결론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집에 가셔서 다시 연습하세요.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치성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보이는 문제야. 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 시간 없으면 그냥 제끼세요. 되게 헷갈립니다. 읽다가 불안도만 커져 이런 문제는. 항상 기억해. 우리는 국어를 100점 받으려는 게 아니야. 1등급 받으려는 거지. 나머지 똑같이 푸세요. 그럼 답 5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지문에서 요 문장 A는 B라기보다 C라는 문장은 출제자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랬지? 요즘 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문 어딘지 알겠죠?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지? 여기. 이때의 대상은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죠? 진인 인물이라기보다 뭐였지? 얼굴 그 자체다. A는 B라기보다 C다인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8번에 몇 번 선지니? 2번 선지. 어디 갔어? 그 얼굴이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아니. 그 얼굴이라기보다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 문장. 그 얼굴을 지닌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러고 되어 있었잖아. 됐니? 이해됐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3번. 좀 빨리빨리 풀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푸는 이유가 이제 국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실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령을 좀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 원래 문학에서 많이 연습을 시켰던 건데 기억을 해볼까? 문학에서는 어떻게 풀라 그래서 선택지를 초점화 시키라 그랬지. 끊어서 알맹이를 따라 그랬지. 이게 살짝 비문학에서도 돼요. 자꾸 이제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영화 읽으면서 뭐 광활함이란 말 나오고 그럼 얘가 뭐 클로즈업이란 말 나오고 정신고양이란 말 나오니까 야 이거 순고 요 정도는 해야지.
그죠? 요것도 읽었는데 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단어들이 안 보였다. 이건 망한 거야. 그냥 빨리 넘어가 그냥. 어차피 못 풀어. 2번도 뭐 비슷하게 되는 게 있고 좀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래. 적당히 어찌됐든 순고 느낌으로 다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봐봐. 문제를 보시면 A가 누구야? 칸트고 B가 앱스탱이야. 여기 줄 거 봐. 칸트, A가 칸트야. 제대로 인식. 인식을 뭐 했니? 실패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이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똑같이 누구야? 칸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무력감이라는 단어를 지문에 찾아봐야 돼. 지문에 다 있어, 이런 문제는. 근데 무력감으로부터 뭐 한다 그랬어? 초월하고, 어디 갔어? 이성을 활용해서. 초월하고 수용한다 그랬어. 벗어날 수 없음? 틀려. 자, 3번도 누구야? 칸트야. 어쩌고저쩌고 미주가리 삐빠빠 생명. 아이씨, 이건 누구 새끼 거였어? 이거 앱스텐 거였어. A 관점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되게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문학은요, 어렵게 보이는 문제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이는 문제도 무대뽀식으로는 진짜 무지성으로 접근하니까 그래. 그거를 바꾸셔야 돼. 그 태도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딱 1, 2등급은 빼고 1, 2등급은 뭐 다 잘할 거니까 솔직히. 그냥 4등급, 5등급, 뭐 3등급 이런 애들이 그 태도만 바꾸면 3, 4문제를 더 맞춰. 딱 3, 4문제만 더 맞추면 어떻게 돼? 한 등급이 올라가. 100% 그렇게 돼, 100%.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 등급은 다 올릴 수 있어요. 태도만 바꾸면 올라요. 국어 영역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구하죠. 돌대가리는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런데 지적 능력으로 꼭 풀어야만 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정확하게 지적 능력으로 푸는 문제 5문제 나와. 언어 5문제. 엄매. 그건 씹어보 대가리 뭐가 들어있어야 풀지. 나머지 뭐 정보 처리 능력이야. 내가 어떤 태도로 정보를 처리하느냐의 문제지 지적 능력이 아니라고. 항상 지적 능력을 물어볼 거면 사탐이나 과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어 영역은 사고적 측정 영역이야.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몇 번이야? 5번입니다. 뭐 비인간적, 이건 뭐 딱 봐도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키워드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 정리를 하려고 읽는 거지 이해를 하려고 읽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만큼 정리를 잘하느냐의 문제지.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걸려있는 문제야? 1, 2등급 애들한테 걸려있는 문제야. 걔네들은 알아서 이해 잘 할 거야.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됐니? 정연아 10번에 몇 번이니? 근데 10번 문제를 안 풀어서 답을 몰라. 5번 맞아? 5번 했어? 5번으로 하자.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붙여서 할까 했는데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 지문 2개를 좀 더 할 겁니다.